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타임 60분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특별히 정오부터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시간 동안 부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2026년 우리 시장 경제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첫 번째 거래일이 밝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저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작전타임 60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인 이야기부터 첫 번째로 나눠볼까 싶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올해 주택 매매 시장, 우린 어떻게 전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2026년은 우리가 보면은 거래는 굉장히 제한된 그 거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선호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우선 상반기의 시장을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을 상당 부분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규제에 대한 그 강도들이 있어요. 금융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그 DSR이라든지 또는 대출에 대한 그 규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할 거냐. 뭐 이게 이제 이제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대출과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크신 분들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좀 적으신 분, 소위 말하는 최근 들어서 현금 부자라고 불리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는 국지적인 그 선호 지역에 좀 매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입지라든지 학군지, 직주, 근접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질적인 매수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좀 시장 전반적인 그 분위기에 뭐 시장을 바라본다라면은 그 국지성보다는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공급에 대한 그 체감이 느껴지는 그 시기거든요. 최근 들어서 공사비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안에서도 실질적인 뭐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있어서 공급이 원만하게 그 사업성이 부족해서 해결되지가 못하고 있고 또 그 외적으로는 행정적인 부분을 아무리 간소화한다라고 해도 최근 들어서 뭐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규제 정책들이 있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신규 주택들 또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대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이런 뭐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자금 여력이 있으면은 의사결정을 할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뭐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시장의 가격들은 누르긴 하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그리고 뭐 현금에 대한 그 자산 여력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하방은 좀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026년은 25년보다는 뭐 상승폭은 좀 둔화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완만하게 이어지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 26년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상반기에는 국지적으로 또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조금 풀려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또 주택 시장에 매매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공급 물량이 풀린다라기보다는 공급에 대한 그 물량들이 시장에서 적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적은 물량들이 주택 가격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런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뭐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매매에 대한 그 전환 수요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매매에 대해서 전환 수요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살짝 키워드로서 언급을 주셨지만 전 월세 시장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왔잖아요. 전세나 월세 시장은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전세 월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전세와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서로 그 시각들이 좀 팽배하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본다라면은 전세에 대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적어요. 소위 그 1015 대책 이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전세를 활용해서 매매를 못 하거든요. 그 네.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은 시장에 전세 물량들이 공급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낮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될 수 있는 전세 물량들이 없다라면 결국은 임대차 시장에는 전세와 월세 두 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데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월세 시장에서 보면은 이런 수요들도 있는 거예요. 향후에 매매로 전환돼야 되겠다라는 수요들인 거예요. 결국 큰 보증금을 묶여 놓는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고 네. 또 월세에선 보증금을 좀 낮춰서 이 월세에 계시다가 매매로 주택을 장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들. 그리고 과거하고는 좀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집주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전세를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실수요자 시장으로 시장이 재편이 되면서 이런 수요자들과 전세 물량들이 부족한 그런 시장 환경 때문에 집주인들까지도 월세를 희망을 하는 전세를 묶어놓는다라고 해도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가 못하고 또 전세보다는 월세를 통해서 수익을 기대를 하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최근에 보유세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보유세를 좀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한 거는 우리가 그 학군지들의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가 뭐 3월이 입학철이라고 하면 1, 2월 정도에 보통 의사결정과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기 때 수요자들이 상당 부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올 2026년 상반기는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 특히나 전세 시장 안에서도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월세의 전환 속도와 그리고 월세에 대한 그 가격 상승세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그 필요가 있는데 그 눈여겨볼 필요라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임차 수요들에게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그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기만 해도요. 이 네. 전세 월세화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전세 시장은 얼어붙고 또 반대로 월세 시장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실무적으로 보면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러 가잖아요. 네. 매매든 특히 뭐 전세 월세든 예전에만 가도 그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몇 동도 보고 층수도 보고 만약에 물건이 모자란다 그러면 옆에 근처에 있는 단지를 가서 다른 단지하고도 비교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어떤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요즘 집을 보고 계약하시는 분이 누가 있냐. 우선 집부터 보는 게 아니라 계약금 먼저 보내고 집은 뒤에 봐라. 아니면 또는 예약금을 내고 봐라. 뭐 이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 그 축소됐다라는 건 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이 시장에서는 뭐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급 물량이 크게 줄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시장에서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공급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공급, 유통 공급 다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이 전월세 시장까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 2026년에 연출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양가는 또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게다가 공급 공백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2026년 분양 시장 흐름은 좀 어떨까요? 사실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네. 분양 시장에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경우도 있지만 좀 지방으로만 저희가 시선을 돌려도 쉽지 않다 분양이 이런 네. 뉴스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분양 지금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그 쉽게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금 여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금의 여력들이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시행사들마저도 공급에 대한 그 위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족한 그 공급에 맞춰서
수요자들이 시장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가격이 내려오지 못하는 구조를 보면은 역시나 뭐 금융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커졌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도 최근에 그 달러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 뭐 원자재 가격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요. 또 네. 그 위에 그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공급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공급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보다도 분양 가격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런 가격이 비싸졌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겠냐라고 본다라고 해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럼 한번 가격이 오르고 나면은 네. 떨어진다라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수요자들이 예전 같으면은 이제 가격이 안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런 가격에 맞춰서 그냥 분양들도 받기는 했는데 네. 지금은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또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들에만 수요 쏠림세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도권 안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GTX가 연결되는 인접 지역이라든지 서울 안에서는 가장 코어권으로 불리우는 뭐 한강벨트나 강남 지역들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리는 그런 분양 열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소위 말하는 주택 가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또 네. 미분양들이 해소되지 못하는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거는 주변 시세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그 가격선에 좀 도달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구조냐면 서울의 투기 지역 같은 경우나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가 대비했을 때 분양 가격이 한 10억 정도가 낮아요. 뭐 네. 예를 들면은 30억 정도 하는 지역에 20억 정도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첨이 되고 나면 시세에 대한 그 격차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로또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시세가 5억 정도 하는 지역들 또는 시세가 3억 정도 하는 지역에 분양을 10억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도 볼 그렇죠. 수가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내가 분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신규 분양이라는 게 주변의 아파트 대비했을 때 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5억에 한 20% 정도라고 하면 한 6억 선 정도 또는 뭐 많게는 한 7억 선 정도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 10억 정도 가 있다 보니까 수요자가 뭐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맞지가 않고 또 대출에 대한 그 제한들 그리고 투자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방과 그 서울 이런 곳들에서 분양에 대한 그 열기의 양극화는 일반적인 그 재고주택 시장보다도 더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도 이 분양 시장에 대해서 서울 일명 수요가 몰리는 지역 그리고 몰리지 못하는 지역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양극화의 문제가 국지적인 양극화인지 네. 이런 양극화가 더 확산될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분양 시장의 성패가 더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양 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그래도 더 나은 선택지가 될까요? 뭐 분양 시장이 좋게 보려고 한다라면 과거의 그 시행의 주체들은 사실 사업성을 조금 그 낮출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네. 수익을. 그리고 수요자들에 맞춰서 일정 부분 혜택을 줄 필요가 있고요. 과거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뭐 무분별하게 토지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행의 주체들은 일정 부분 그 사업에 대한 수익을 좀 낮춰줘서 본인들의 그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확실히 분양 시장의 흐름 또한 녹록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택 시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가 분양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재건축이나 네. 또 정비 사업 시장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장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올해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재개발보다는 조금 부담스럽게는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을 완화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 세금에 대한 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또 재건축 단계 안에서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업성을 굉장히 낮춰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추가적인 그 분담금 이슈 외적으로도 향후에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이 부분들도 상당 부분 드라마틱하게 낮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사업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이런 리스크들을 해지할 수 있는 곳들은 강남권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규제라든지 사업성이 낮춰진 것도 주변의 시세가 올라가고 높은 분양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성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그 강남권을 좀 벗어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시나 저층 중심의 재건축 시대는 거의 막을 내렸고 이제 중층 네. 이상의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재건축 단지의 옥석은 굉장히 옥은 굉장히 적고 네. 돌이 많은 그런 그 재건축 시장의 그 단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실생활에서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아파트 단지마다 꽤나 프레카드가 많이 붙어 네. 있거든요. 네. 뭐 재개발, 재건축, 네. 지금 뭐 추진 조합을 꾸렸다 이런 네. 내용들. 네. 그런데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옥을. 그렇죠. 지금 그 살펴보는 게,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는데 좀 헷갈렸을 텐데 요즘에는 그 옥이 딱 특정 지역에 웬만한 그 수요자들은 다 판단이 될 정도로 명확하게 보이는데 네. 그 옥을 쟁탈하기 위한 그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민간의 영역보다는 좀 공공의 영역들이 좀 들어가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뭐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공공에 대한 어떤 뭐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열어놓은 편이라, 만약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진출입이 좀 더 편한 그 재개발 시장들,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 있어서 초기에 자기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재개발 쪽을 노려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들이 풍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들어가겠지만 그 자금 여력들이 뭐 중산층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노려보는 게 현실적인 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재건축 시장이 재개발 시장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재개발 쪽이 아무래도 공공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더 있기 때문에 자금적인 여력이 정말 충분하지 않은 우선 중산층 정도라면 재개발 쪽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쪽까지 한번 쭉 체크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또 저희가 가장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지역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런 유형이라든지 이런 지역, 혹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곳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인기가 많이 있고 알려져 있죠. 인지도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안에서 좀 벗어난 지역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강남 3구에 대체되는 지역이 강북에서는 역시나 그 마용성 지역들이잖아요. 네. 그 마용성 지역과 그 마용성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동구의 옆에 있는 광진구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의 그 한강벨트 중심으로는 매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지역들 대표적으로 보면 뭐 자양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강남 3구 안에서 뭐 4구다, 5구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뭐 동작구 뭐 이런 지역들인데, 노량진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간 지역이다 보니까 그 대체되는 지역으로 보게 된다라면 뭐 상도동 일대 이런 지역들도 투자로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지역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강남 3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여전히 있어요. 특히나 그렇죠. 성동구하고 그
그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올라간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이거든요. 특히나 올해 아파트 가격이 한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송파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 금리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뭐 그 수배 정도 달하는 가격 상승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여기가 84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억 중단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러면 아파트가 1년에 한 6, 7억 정도가 상승을 한 그런 구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송파권역에서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송파권 안에서도 노후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삼전역 주변 일대라든지 이런 지역에 뭐 오래된 그 노후주택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뭐 괜찮은 그런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남하고 서초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 비율들도 많고 그다음에 사업의 추진에 대한 그 동력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 송파권역 안에서 그 삼전역 주변 일대 그 빌라들을 매입을 하면은 뭐 아마 그 송파의 아파트 투자하는 거에 뭐 한 5분의 1에서 뭐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주택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전략들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도 상품군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강남 쪽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피스텔도 일반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 뭐 원룸이라든지 뭐 이런 면적보다는 네. 아파트에 준하는 그 대체재가 들어갈 수 있는 대체성이 있는 오피스텔들을 그 선택을 한다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런 뭐 규제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그 상품들은 강남에서 좀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강남 3구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파구 안에서 한정을 해주신다면은 뭐 삼전동 쪽에 있는 뭐 네.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강남으로 보자면은 조금 더 사이즈가 있는 오피스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마용성 쪽으로 가서도 혹시 괜찮은 매물들이 있을지가 궁금해요. 강남권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개발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네. 역시나 강북 쪽으로는 뭐 다세대나 빌라 중심으로 개발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가 속도가 지금 굉장히 붙어가지고 뭐 몇 년 안에는 이제 아파트를 그 볼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적인 단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결국 그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부촌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촌역 일대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향후에 거기에 이제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이 네. 앞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또 왼쪽으로 보면 용산의 그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는 뭐 뉴욕의 이제 맨하탄을 그 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네. 초고층의 그 빌딩과 쾌적한 공원이 들어가는 그 용산 쪽을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용산역을 보면은 이촌역 그 이촌동 일대 이런 네. 지역들은 자금 여력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쪽으로도 보면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하시려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청파동이라든지 효창동 이 지역들은 좀 저렴하게 좀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마포 안에서는 뭐 용강동이라든지 또는 성산동 일대 이 지역에도 빌라를 매입을 하시면은 그래도 투자를 하실 때 좋은 그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옥수동 같은 경우나 뭐 금호동 같은 경우는 속도가 나고 있는 그 재개발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양동까지도 조금 더 넓게 보신다면 네. 좋은 그 뭐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용산 일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서울 내 뉴욕 같은 느낌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 혹은 청파동, 뭐 효창동, 용담동 그리고 선두에 말씀해 주셨던 이 자양동까지도 한번 체크를 쭉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처럼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올해 그래도 똘똘한 내 집 한 채를 마련을 한다면 네. 상반기, 하반기, 적기는 언제라고 보실까요? 그 상반기 때 매입을 하시는 게 조금 네. 더 그 적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선 6월이 되기 전에 5월 같은 경우는 양도세 그 중과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도세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나오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네. 좋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그 양도세 회피 전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그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 시기가 맞물리는 게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언급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영원할 수 없는 그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풀리면은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는데, 만약에 급매물까지도 희망을 하신다라고 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그 유예 기간 안에 매입을 하시는 1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하반기에는 공급에 대한 그 절벽 이슈, 그다음에 입주 절벽 이슈가 처음에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와닿는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 시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수요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반기에 하게 된다라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 선택지 안에 있는 그 매물들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상반기 안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계속 모니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 자금적인 여력들도 뭐 여기 이제 딜사이트 TV 같은 경우는 뭐 주식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시드를 잘 모아서 한 3, 4일 정도면은 돈을 뺄 수는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잘 예치를 하셔가지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실무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강남권에 계신 분들, 또 주식이나 또 예금 또는 금융상품들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상반기 정도쯤에 주택 마련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그 흐름에 네. 좀 잘 그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1분기 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좋은 매물들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언급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집을 고르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정책 방향과 수요 구조 그리고 공급 환경까지 통틀어서 고려를 한다면 똘똘한 내 집 한 채를 마련할 만한 기준점, 이거 하나만은 챙겨가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사실 똘똘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 체력이 좀 필요해요. 체력이라고 네. 하면 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흐름 안에서 판단을 할 때 그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실거주나 실수요의 비중을 한 70% 정도, 네. 투자에 대해서 한 30% 정도를 갖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집을 사고 이 집이 집값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결국은 똘똘한 한 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결국 실수요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금적인 부분들을 그 본인이 그 유지를 할 수 있냐, 이런 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생애 주기를 벗어난 그 선택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뭐 30대 한 후반부터는 소득이 좀 증가를 하는 그런 생애 주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는 평형을 좀 넓히다든지 또는 좀 더 중급지면 상급지로, 하급지면은 그 중급지 이상으로 이동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면적 같은 경우도 뭐 59제곱미터가 있다라고 하면 면적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신다면은 그래도 똘똘한 주택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게 똘똘한 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또 고령층이나 은퇴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 5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신다라고 하면 면적을 오히려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59제곱미터도 괜찮고요. 그리고 신축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투자와 실수요의 비율을요 3대 7로 실수요 쪽을 높게 잡아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대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손을 뻗기가 힘든 환경이 더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 기조가 합리적으로 유지될 만한 시점 언제까지라고 보실까요? 합리적으로는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죠. 지금 소위 그 새해가 바뀌면은 대출이 묶여 있던 것들이 상당 부분 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창구가 열리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시적인 수요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자극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출을 풀게 된다라면은 아마 매매 가격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강한 그 흐름 안에서 핵심지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리고 아마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목적이 좀 분명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대출 부분에 대해서 완화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때는 좀 완화보다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그 유지되는 환경 안에서 그래도 생애 최초와 무주택자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핀셋 대출 규제 완화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반기 때 이런 무주택자라든지 생애 최초자들 같은 경우는 네. 양도세가 그 유예되는 그 기간 안에 매물을 선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이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주택자라든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핀셋으로 이렇게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앞서 말씀 주신 이 양도소득세 이전에 주택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 거듭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하반기에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반기 안에서도 미세 조정들은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우리가 체험을 했고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소위 그 학습 효과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그 역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대응을 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런 규제에 대한 그 정책이 집값의 안정에는 크게 그 도움을 못 준다라고 판단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그 규제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텀도 좀 예전처럼 그렇게 촘촘하게 나오기는 어렵겠다라고 보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성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전역을 다 묶어놨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시 단위로 묶는 나라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통 지정을 하는 것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든지 안보들 또는 한 사람이 농작물을 너무 많이 갖게 된다라면은 그런 좀 독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명확한 곳들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나 이런 지역들은 20% 오르는데 노도강이라고 불리우는 곳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 상승폭을 보유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상적으로 거래량은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특히나 핵심 지역에 안정화시키는 거는 어렵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전면적인 그 부분들을 조금 그 지역별로 세분화하면서 줄여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적으로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하반기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는 게 네.
일시적으로 풀게 된다라면은 가격들이 지금까지 눌려 있던 아무래도 수요들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지역 조절들은 충분히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완화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책들 그래도 하반기가 되면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점쳐주셨는데요. 다만 모든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는 일보다는 천천히 속도를 들여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주신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2026년 과연 우리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불 켜내면서 첫 번째 거래일을 맞이를 했습니다. 2025년을 한번 쭉 돌아보면요. 코스피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자랑을 했습니다. 주요국들 중에서 증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수 상승의 동력은 뭐였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어느 하나가 가지고 간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첫 스타트는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게 상법 개정이 돼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정부 정책에 좀 일단 큰 역할을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세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좀 통화 정책, 뭐 미국의 금리나 재정 정책도 계속 돈을 푸는 쪽이죠. 돈을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주식도 똑같이 오르는 효과 생기고, 그리고 이제 9월에 10월, 11월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지수가 4천을 이제 그때 돌파를 했는데 그 동력은 맞습니다. 역시 반도체인데 AI의 중심이 그동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연산 이제 GPU 같은 쪽이었는데 메모리의 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오고 삼성 하이닉스도 좋은 실적을 내면서 결국 AI 반도체 주도권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작년에 어쨌든 다 어우러지면서 압도적인 수익률 70 아마 5% 오른 것 같아요. 코스피가 네. 작년에만. 그래서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난생 처음으로 4천이라는 선도 넘겨냈고요. 이 영향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상법 개정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힘을 내줬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나도 잘 갔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2026년 이 둘의 힘으로 저희 5,000P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5,000P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5,000P가 이게 어쨌든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조건들이 바뀌지 않으면 네. 뭐 갈 가능성은 높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주가 지수가 올랐는데 이익이 더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올해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심지어 노무라증권에서는 133조 원 얘기를 꺼냈고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100조 원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역대급 실적을 예상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가 물론 오른 건 맞지만 이익 오르는 것만큼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PER 이제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네. 올랐는데도 네. 그렇게 본다면 일본이 한 14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과 한국에 물론 뭐 약간의 그런 자본시장의 뭐 구조 자체 뭐 차이점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할인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한 25% 남았나요? 한 20% 남은 것 같은데 네. 5천 가면 PER이 한 이제 12배 될 거예요. 12배니까 5천도 비싼 건 사실 아니죠. 어떻게 네. 따지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건 5천 가냐보다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긴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는 정책인데 갑자기 걷어들이는 정책으로 바뀌면 그건 악재가 되겠죠. 또 반도체가 지금은 좋고 뭐 사이클도 워낙 좋지만 갑자기 빅테크들이 이제 투자를 줄이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악재가 혹시라도 나오면 5천은 또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저는 5천 포인트 가는데 그 방해 요소들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천 포인트를 상반기경에 아마 좀 한 번은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안에 코스피가 5,000피 도달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앞서 살짝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요.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연간 이 이익 추정치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시금 시간이 돌아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궁금한 건 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거든요. 과연 올해에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 각각의 기업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작년에 너무 압도적으로 강했죠. 물론 네. 삼성도 많이 올랐지만 하이닉스가 2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둘 간의 격차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둘 다 좀 비슷하게 갈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가 작년에 HBM에서 많이 밀렸지만 올해는 반격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구글 TPU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HBM4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테스트를 통과한 걸로 또 나와 있죠. 거기다가 엔비디아 통과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하이닉스에 밀릴 이유는 없고 거기에 또 지금 이 반도체 수요가 AI만 있는 게 아니라 범용이라 그러죠. 범용 네. 반도체라고 하는데 일반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도 공급이 없어요. 근데 이 공급이 없으면 어쨌든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산 능력 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그걸 본다면 지금 재고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니까 삼성이 그 과실을 좀 누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거기에 파운드리 테슬라에 이제 올해 3월부터 아마 양산을 해서 공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텍사스의 그 테일러 공장 있죠. 그게 3월부터 이제 가동에 들어갈 텐데 또 다음 달에는 갤럭시 S26이 나오고 거기에 삼성 파운드리가 만드는 엑시노스 2600이라는 제품이 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이제 진짜 한번 올해는 한번 이제 부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격이 뭐 올해는 좀 거셀 것 같고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그러면 안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하이닉스는 호재가 하나 있죠. 그 미국의 ADR, 그러니까 예탁 증서를 상장하는 이슈가 있는데 아마 조만간 다음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공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조회 공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다시 한번 공시한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뭐 확정을 할지는 제가 모르는데 미국에 상장만 한다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한테 올해 좀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건 다 좋은 건 알고 있으니까 미국 상장 가능한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확실히 SK하이닉스가 정말 강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반격이 매서울 것이다라고 전망 주셨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라고 한다면 역시나 미국 상장이라는 한 가지의 호재성 소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공시가 나오는 부분들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탑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반도체 소부장 쪽 종목들도 한번 좀 뜯어보고 싶어요, 이사님. 오늘 이 시간에도 원익 IPS 같은 종목 말도 안 되게 17% 급등하고 있거든요. 사실 소부장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크실 것 같아요. 차트만 보면 사실 반도체주들은 뭐 다 쭉쭉 올랐잖아요. 어느 쪽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실까요? 근데 반도체가 뭐 이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다 다양하고 그 네. 안에서도 되게 뭐 삼성이 납품하냐, 하이닉스에 납품하냐 이런 차이들은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둘 다 납품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좀 일단 보고 있고 네. 특히 장비 쪽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동안 투자에 소극적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공급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투자는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용인 공장, 또 삼성은 평택의 P5 공장 이런 신규 투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비 투자가 정말 오랜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동안 작년에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가는데 소부장이 왜 이렇게 안 갈까 되게 답답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소부장이 더 많이 가요. 원래는 사이클이. 근데 작년에는 정반대였어요. 왜냐하면 공급을 안 하니까. 공급 투자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소부장의 낙수 효과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근데 네. 오늘 이제 연초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아, 올해는 어쨌든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엔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를 좀 늘리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렇게 투자 늘리면 가장 먼저 수혜받는 거는 항상 장비주가 먼저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공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동하고 나서 부품과 소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 보시고 장비 쪽에서는 전공정 장비주들 괜찮을 것 같아요. 전공정은 이제 웨이퍼에서 칩을 만드는 이제 공정이죠. 앞단에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증착, 식각 뭐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 다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기업명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증착 장비, 뭐 식각 장비 이런 걸 만드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럼 뭐 HBM 관련주는 좀 별 볼 일 없냐? 아닙니다. HBM도 여전히 좀 올해 계속 주목하셔야 되겠고 삼성전자가 반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그 HBM 투자도 계속해서 생산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많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뭐 대표 주자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돼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이력이 있는 그런 장비 회사들도 보시면 좋겠고 끝으로 소재도 좀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소재는 메모리도 좋지만 파운드리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이제 올해 3월부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테일러 공장이 드디어 이제 증설을 끝내고 양산 들어가면 소재들이 거기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 공급하는 그런 이제 그 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쪽도 한번 주목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소재는 파운드리 쪽, 네. 장비는 메모리, HBM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요. 우선은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캐파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위주로 하는 장비주들 우선 1번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HBM 그리고 소재, 특히나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소재도 눈여겨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필두로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본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는 코스닥 시장 도 쭉 한번 봐볼까 봐요. 지금 이 시각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도 코스닥에 대해서 천스닥 이야기 꾸준히 들려오고 있거든요. 천스닥 과연 올해는 도달이 가능할까요? 사실 코스피에 비하면 작년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닥이 뭔가 갈만하면 발목 잡히고 그러니까 활성화 대책은 기대되는데 또 12월에 후반부에 좀 약했던 게 좀 시가총이 컸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아시겠지만 계약 해지권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서 그게 좀 한 가지 아쉬웠고 또 하나가 연말에 양도차익과세 회피 물량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금 50억이죠. 한 종목에.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올해 바이오로 돈 많이 아마 버셨을 것 같아요. 뭐 알테오젠부터 펩트론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5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연말에 이거를 50억 이하로 낮춰야 올해죠 26년 올해 세금을 안 내거든요. 양도세를. 그러니까 그 물량이 보통 연말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났죠 다. 끝났고 네. 이제 올해 1월 1일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그런 악재 2차 전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제는 큰 악재는 좀 없어졌다. 그래서 1월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 신년사 보신 분들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했던 것 중에 좀 눈에 가장 들어왔던 게 결국에 이제 대기업 위주로 우리나라가 성장했지만 네. 이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그 역할을 할 건 어디냐면 결국엔 코스닥 시장이죠. 예.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1월 아니면 2월에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그래서 그 기대감이 당연히 1, 2월 내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외됐던 코스닥도 저는 훈풍이 불 것 같다. 그래서 1000포인트 돌파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도 좋은데 확실히 근데 오늘만 봤을 때는 시장이 딱 그 코스닥에서 딱 점 찍은 건 일단 오늘 첫날만 딱 보면은 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같아요. 네. 바이오가 약하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오늘 급등하는 거 보니까 그냥 반도체 소부장은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히 시장에서는 일단 소부장부터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바이오도 갈 수 있고 또 로봇 또 오늘 좀 괜찮잖아요. 또 네, 우주항공주도 맞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악재는 나왔지만 이들이 안 가면 어쨌든 코스닥 시장도 레벨업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배터리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키 맞추기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만 봐서는 연초에 코스닥을 끌어줄 만한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오라든지 로봇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도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로봇 쪽이 조금 많이 궁금해요, 이사님. 네. 로봇주들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섹터 안에서도 꾸준히 순환매가 도는 것 같은데 네. 올해 1분기까지도 쭉 갈 수 있을까요? 로봇주가 사실 부담은 돼요. 작년에 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 중에 그 작년 상승률 1위가 1460%로 원익홀딩스더라고요. 네. 원익홀딩스는 그 메타의 뭐 로봇 이 손가락인가요? 그거 그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가지고 주가 엄청 올랐는데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렇게 올랐는데 올해 또 간다고? 부담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워낙 모멘텀이 세고 아직 로봇 시장은 제대로 열린 것도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열릴 시기가 올해부터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CES도 열리게 되고, 그래서 모멘텀만으로 봤을 때는 로봇 이상의 모멘텀 받을 업종이 사실 그렇게 딱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만으로 봤을 때는 로봇주들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좋다면 주가 부담은 있어도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들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염두에 두실 거는 로봇 기업들 중에 적자난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로봇 테마가 한번 꺾이면요 또 무섭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1, 2월에 성과 좋을 때 적절하게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라. 그러니까 1, 2월에 좋고 올해 연말까지 좋겠지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 변동성 엄청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 2월에 좋을 때 약간 현금화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다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코스닥이 아니더라도 주로 뭐 코스피에 있겠지만 그 로봇주들 보실 때 저는 좀 그쪽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요. 네, 왜냐하면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기업들이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그 공정과 거의 비슷해요, 사실. 맞습니다. 80%가 유사하대요. 그래서 오늘 보면 물론 코스피 기업이지만 HL만도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 8% 네, 오르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CES에서 아마 공개도 할 거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 3세대를 이번에 CES에서 공개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부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너무 올랐던 그런 걸 여기서 또 사긴 좀 부담되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로봇 쪽 확실히 모멘텀은 강합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른 데에 따른 부담도 있고요. 적자 기업들도 꽤나 많다 보니까 로봇주들 안에서 선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특히나 자동차 부품과 연관되어 있는 로봇 쪽 한번 집중해 보자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지점 꼭 체크해 가시죠. 자, 이렇게 코스닥까지 한번 쭉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시장 전망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환율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던 작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활하게 또 들어오지 않았던 작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오늘 지금 이 시각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 WGBI 편입이라는 호재도 있고요. 또 경상수지 흑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환율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고점은 네. 나온 것 같고, 근데 작년에 환율이 이렇게 올랐던 건 뭐 다른 어떤 요인보다 내국인 투자들이죠. 여긴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고요. 이 또 기업체도 있을 거고 또 정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 투자들이 해외 주식을 정말 많이 샀어요. 거의 역대급으로 샀고, 21년도가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샀을 때가 제일 많았대요. 오, 21년도가. 그때보다 작년이 50% 더 늘어났대요. 정말 금액이. 많이 예. 사셨네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역대급인데도 그거보다도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버리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미국 자산이 좋아도 네. 개인 투자분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산다고 쉽지 않습니다. 작년이 이례적으로 많이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그 금액은 줄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급 나올 것 같고요. 작년 연간 뭐 수출도 좋았지만 올해 반도체가 더 좋은 실적 낼 거거든요. 경상수지 흑자는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WGBI 세계 채권 지수에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4월부터 들어가요. 그럼 월 9조 원 정도의 이제 달러가 들어와요, 한국에. 네. 그럼 이거는 달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니까 환율을 안정화시키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원화만 약하니까 한국에 뭐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아닙니다. 달러 대비해서 작년에요. 대만 달러, 엔화는 더 약했어요. 한국 원화보다. 네. 더 빠졌어요, 그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동북아 국가들 공통된 현상인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위안화가 강합니다. 오, 보통 네. 위안화가 강하면 이 통화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올해는 오르는 조건보다 내리는 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환율은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진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또 걸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2026년 유망 업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가 여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역시 반도체일까요? 너무 많죠. 이게 찾아보면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저는 투톱은 반도체 바이오 같아요. 반도체 바이오요. 네, 왜냐하면 코스닥의 핵심은 바이오고 그다음 반도체는 뭐 올해 업황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안 가는데 5천을 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바이오가 가장 큰 이걸 뭐 투자하셔라 이게 아니라 이들 업종들이 일단은 이끌어줘야 지수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건 이제 이 두 섹터고 여기에 이제 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엔터 업종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엔터는 하이브가 드디어 그 하이브에서 나왔죠. 그 BTS가 3월 20일 날 이제 컴백한다. 네.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콘서트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연간 매출이 콘서트로만 해도 굉장히 뭐 조 단위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이제 주말에 가시죠. 아니 다음 주에 가시죠. 어디죠? 이제 중국에 가니까 네.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엔터 쪽이 올해는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예금이나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이잖아요. 국내 주식.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도 역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들이 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전기 없다. 전기 부족하다. 네. 근데 그거의 핵심은 원전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원전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주도 좀 주목해 보시고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관련주 중에서 아까 엔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방 아파트도 조금씩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오늘 신년사에서도 지방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서울만 성장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지방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죠. 지방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도 깔 거고 아파트 착공도 좀 아파트 착공은 또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건설주에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도 뭐 로봇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로봇을 굉장히 이제 피지컬 AI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피지컬 AI가 올해는 AI에선 가장 중심이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 그 섹터 관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이 괜찮을 것 같아요. 부품주들 로봇 사업을 하는데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돈도 벌고 있고 본업에서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좀 합쳐서 여기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필수적으로 움직여줘야 할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엔터주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증권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자동차 부품 건설 쪽까지도 설명을 주셨으니까요. 이 섹터들은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2026년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이 매력적일지 한번 선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각 2026년 우리 증시 전망에 대해서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1시 오늘의 작전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시장에 포착된 이상징후들 추적하고 감춰진 종목들의 실체를 밝혀내는 여기는 주식수사본부고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작전타임 60분입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거래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 넘는 오름세 보이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올해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코스피 5,000피를 도달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비밀 작전도 바로 브리핑 들어갑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많은 키워드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한중 정상회담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터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움직임 나타냅니다. 게다가요,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덧붙여지며 스피어 같은 종목은 27%대 강세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오늘의 작전명은요? 오늘의 작전명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오늘 작전명 올레드에서도 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타깃주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구체적인 내용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고요. 작전타임 60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서 함께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새해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부터 먼저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26년 첫 거래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내일 기간의 매수세는 제한적이지만 반도체, 수급 쏠림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최고가 경신을 해주었고요. 여전히 지수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1%가 넘는 상승 속에서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우세한 만큼 쏠림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역시 1.7%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1000스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 순매도 이어왔던 이제 외인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면서요.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 속에서 전반적인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1000포인트 돌파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이제 인공지능 열풍으로 이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했던 점을 의식한 듯이 위험 회피 심리로 연말을 조금 조용히 보내려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역시도 강하게 들어오지 못했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돌아서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CES를 시작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뚜렷한 가운데서 모멘텀이 부각되는 주도주들 강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모멘텀 이벤트에 맞춰서 이 주도주들 강세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멘텀이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CES 2026이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지점에 맞춰서 움직일 만한 종목군은 꾸준히 관심 더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들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제가 듣기로는 작년 마지막 타깃주도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고요. 그 이전 타깃주도 목표가에 시원하게 도달을 했다고요? 네. 우선 지난 타겟주였던 원익 IPS가 단기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좋은 수익을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우선 저희 작전본부에 오셔서 원익 IPS로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증착 공정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차세대 공정의 필수 기술인 이제 ALD라든가 그리고 CVD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최선당 파운더리 공장까지 어떻게 보면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미세화되고 HBM4 등 고단화가 진행될수록 원익 IPS의 이제 장비 투입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는 후발주자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이제 기술적 해자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 그 5공장 건설 재개와 그리고 미국 테일러 파운더리 공장의 본격 가동 자체도 원익 IPS의 거대한 수조 가뭄을 이제 해소하는 단비가 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일반 서버로 확산이 되면서 범용 디램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선행 발주에 대해서 이제 원익 IPS는 실적을 가장 먼저 밀어올리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실적이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90% 이상 폭증하면서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알렸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사 이래 최대 수준인 매출 1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대규모 증설 없이도 현재 이제 생산 능력만으로도 매출 성장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매출 증가가 곧바로 이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익의 질이 달라지는 구간에 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장중에 이제 10%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정고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되돌림 구간에서 매매를 좀 안내를 드렸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기간의 수급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신고가는 강하게 돌파가 나올 겁니다라고 안내 드렸는데, 오늘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8만 원 선 이제 매물이 다 이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8만 원 선에 완벽하게 안착 후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거래, 그러니까 25년도 마지막 타겟주는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역시 안내드린 이후에 곧바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분 좋은 수익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대 오토에버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이제 단순한 IT 계열사를 넘어서 현대차 그룹의 이제 SDV 전환의 정권을 좀 쥔 핵심 조직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제 차량 전장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SDA 전략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그룹 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그리고 플랫폼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자동차와 하드웨어가 뼈다라고 보시면은 그 뼈대를 움직이는 두뇌와 신경망을 현대 오토에버가 독점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를 단순히 이제 SI가 아닌 그 AI 플랫폼 기업으로 재정이 좀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서 이제 그룹 내 흩어져 있던 AI 역량이 이곳으로 좀 집결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로보틱스는 SY나 아니면 서비스형 GPU 등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 신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 서비스 공급을 넘어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잇는 피지컬 AI 시대의 중심축으로 밸류레이션 상단이 열리는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 스토리는 이미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고, 작년과 그리고 올해 모두 연평균 15%에서 20% 이상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예견이 되는데, 특히 이제 미주와 인도 등 해외 법인의 그 DX 수요가 폭증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차세대 ERP 구축과 같은 고부가 SI 프로젝트가 확대될 때마다요, 수익성은 매년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을 넘어서 폭발적인 이익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돌파 구간 전에 좀 안내를 드렸는데, 안내 이후에 슈팅이 나와줬고 오후장에 바로 붙어주는 모습이었고, 오늘까지 좀 이렇게 연속성을 나타내 줍니다. 추세는 돌아선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의 수급이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구간에 왔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35만 원 안착 이후에 다시금 추세를 강한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AS는 저희 작전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요.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저희 작전본부에 오시면은 원익 IPS 눌림목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추가 대응까지 안내드릴 예정인 만큼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익 IPS 통해서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추가 상승 가능할지랑요, 지난 타깃주 현대 오토에버 추가적인 전략은 저희가 작전본부 통해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들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하나씩 검거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SK 하이닉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지금도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장님, 이제 정말 70만 닉스도 손에 잡힐 것 같은데요. 네, 뭐 70만 닉스뿐만이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넘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AI 시대의 승자는 이제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AI가 숨쉬는 메모리를 좀 쥔 기업이죠. GPU가 두뇌라면은 메모리는 혈관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혈관을 가장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는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의 핵심 자산, 그리고 지금은 그 가치가 좀 실적으로 좀 증명이 계속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섰는데, 우선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전망으로 얘기할 거리가 없죠. 이제 이미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HBM 수라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190 기가비트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54% 성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내 물량 기준 점유율 63%로 경쟁 심화 국면에서도 1위 자리를 좀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HBM4와 그리고 맞춤형 HBM 전략인데, 그 대역폭, 열관리, 공간으로 이제 세분화된 맞춤형 HBM 같은 경우는 이제 AI 고객 요구를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놨고, 이 전략 같은 경우는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서 개발 속도와 신뢰성, 양산 안정성까지 모두 잡겠다는 선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4 12단 품질 이슈 역시도요, 해결 가능한 문제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1분기 내에 인증을 해서 2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어떻게 보면 제시가 돼 있다 보니까 AI 메모리 시장의 중심이 아직까지도 뭐 SK 하이닉스의 지속 중에 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적이 아니라 이제 좀 구조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ADR 발행 가능성이라든가 SPC 설립 검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메모리 사이클의 변동성을 좀 낮추려는 전략적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모리 기업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을 때 벌고 나쁠 때는 좀 흔들리는 구조였다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맞춰서 자금 조달, 투자, 이익 회수 구조를 재설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장에서의 평가 기준이 PER이 아니라 프리미엄 밸류로 좀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렇다 보면은 단순 실적 개선이 아니라 기술로이나 구조 변화가 어떻게 보면 동시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만 강한 기업이었다면은 사실 이 정도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범용 디램과 낸드까지 동시에 살아나고 있는데,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공급 부족 현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전략을 통해서 ASP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 그 공정 램프업으로도 대응력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낸드 역시 이제 가격 상승 탄력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낸드 영업이익은 이제 QOQ 기준으로 한 170%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올해 1분기에도 디램 쪽은 17조 원, 그리고 낸드 쪽은 한 1조 원 수준으로 견고한 이익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올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범용 디램, 그리고 낸드 이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회전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신고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이번 주죠. 지난 이제 25년 말에도 일단 경신을 한번 한 차례 준 모습인데, 추세는 살아난 상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외인 수급이 그 앞서서 좀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금 외인 수급이 강하게 좀 붙어주는 모습이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주가를 끌고 가는 건 기관의 수급인데,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와준 만큼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되는 만큼 긴 흐름으로 90만 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기대감으로 좀 사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 기술, 구조 변화가 동시에 증명되는 종목입니다. AI 시대가 길어질수록 이 기업의 메모리는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은 이제 숫자가 아닌 이미 주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쭉쭉 우상향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SK 하이닉스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셀트리온 제시해 주셨네요. 셀트리온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생산시설 인수 완료됐다는 소식 전해지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달려나가고 있죠, 반장님. 네. 바이오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사실 생산이죠. 사실 좋은 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의 비용으로 찍어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 이익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선택으로 이제 반순한 이제 바이오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생산 플레이어로 레벨을 좀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제 일리알리 미국 뉴저지 생산 시설 인수를 공식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데 새로 짓는 리스크를 통째로 좀 건너뛰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규 공장은 이제 착공부터 가동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셀트리온이 이미 이제 GMP 인증을 갖춘 이제 즉시 가동한 이제 가동 가능한 시설을 인수를 하면서 시간, 비용, 규제 리스크를 한 번에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로 인해서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직접 생산 거점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논의되는 이제 관세라든가 무역 규제 이슈에서 구조적으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출 기업이 아니라 현지 생산 기업으로 포지션이 바뀌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럽 중심이었던 생산 구조에서 미국에까지 거점을 분산시키면서 공급망 안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현재 6만 6천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이 추가 투자로 이제 13만 리터까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향후 바이오시밀러나 신약이나 CDMO까지 모두 염두에 둔 중장기 성장용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딜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공장을 샀다가 아니라 인수와는 동시에 매출이 발생한다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릴리와의 계약을 통해서 약 4년간 6,700억 원 규모의 CMO 매출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장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현금으로는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약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수 비용 역시 CMO 매출만으로도 충분히 회수 가능한 계산을 좀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셀트리온은 이번에 미국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CMO를 넘어서 CDMO 사업까지 확장을 합니다. 단순 생산 대행 능력이 아니라 개발, 생산, 공급을 아우르는 글로벌 제약 파트너로 진화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체 바이오시밀러 생산으로 축적한 기술력,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부국의 위탁 생산, 거기다가 미국 현지 영업까지 연결되면서 수직 계열화된 바이오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대가 아닌 숫자로 증명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올해 이게 작년 연간 기준이 이제 매출은 4조 한 1,1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000억 원으로 좀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연매출 4조, 그리고 영업이익 1조를 동시에 돌파할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에서 이 정도 체력은 사실 이미 이 메이저 반열에 있습니다. 램시마이스시라던가 유플라이마나 아니면 베그젤마나 스티마 등 어떻게 보면 고마진 신규 제품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는 단순 매출 성장보다 이익의 질이 바꾸고 있다는 신호고,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라든가 그리고 고원가 재고 소진 종료라든가 원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률은 구조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여전히 과거 이슈에 좀 묶여 있고요. 사실 밸류레이션에만 지켜본다면 역사적인 좀 저점 지점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성장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강한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도서부터 이어졌던 박스권은 이번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인데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오늘 요번에 이제 2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정고 라인 22만 원까지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은 다시금 30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요번에 22만 원까지 연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셀트리온은 지금 스토리를 파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미 숫자로 증명하기 시작한 구간이고, 미국 생산기지 확보라든가 CMO에서 CDMO로 확장,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 이제 시장은 대가가 아니라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우미주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박스권 상단이었던 20만 원 오늘 시작에서 시원하게 뚫어낸 셀트리온입니다. 오늘의 이 흐름 이어가면서 22만 원 전고점 돌파 후에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검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그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작전명 바로 온디바이스 AI였고요. 그 안에서 삼성과 또 관계가 있는 기업인가 봐요, 반장님. 네. AI는 이제 클라우드 안에만 좀 머무르지 않죠. 그래서 속도도 중요해졌고, 그리고 지연은 사실 치명적이 됐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주 묻는 게 AI를 기기 안으로 좀 넣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이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내놓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타겟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순한 AI 테마가 아니라 AI의 작동 방식을 좀 바꾸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타겟주의 본질은 좀 분명합니다. AI 모델을 작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어디서든 좀 돌아가게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타겟주는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이나 산업용 장비 등 기기 자체에서 AI를 실행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경량화, 최적화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처리라든가 모델 학습이나 배포까지 이제 AI 개발의 전 과정을 자동화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핵심은 모델 크기를 최소 90% 이상 축소하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점인데요. AI가 무거워질수록 이 기술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타겟주는 이제 가능성이 뿐만이 아니라 실제 고객과 매출로 검증받는 단계로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그 엑시노트 2500에 이어서 차세대 엑시노트 2600까지 연속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단순한 이제 POC가 아니라 그 삼성의 AI 최적화 툴체인 어떻게 보면 핵심 파이프라인에 타겟 기술이 직접 들어간 건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글로벌 ISV 파트너 프로그램, 그러니까 커넥트 공식 선정이 됐는데요. 이는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기술과 영업, 마케팅까지 함께 가는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양측이 동시에 선택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기술이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진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주는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기술력과 성장력도 동시에 사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엣지 AI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라든가 스마트 시티, 그리고 산업 안전이나 자율주행이나 의료 등 적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고요. 타겟주는 이미 실제 공장이라든가 CCTV나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상용화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 기술이 되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크게 쓰일까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 기간은 밸류레이션 재설정 구간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박스를 돌파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주가는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외인 기간에 수급은 꾸준히 유입 중에 있고요. 단기박스 돌파를 완벽히 소화한 만큼요, 현재 추세 전환과 함께 강한 슈팅으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정리해보시면 오늘 타겟주는 AI 열풍에 올라탄 회사다라기보다는요, AI가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흐름이고,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을 진 기업은 아직까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오늘의 타겟주는 뉴스가 아니라 방향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흐름이 만들어질 때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다 만들어진 뒤에 쫓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수익으로 갈릴 텐데, 실제 매매 타이밍과 전략은 저희 작전본부에서 가장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저희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은 현대 오토에버 신화와 같이 오늘의 타겟주는 이겁니다. 타겟주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등 전부 공개드릴 예정인 만큼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세를 점점 바꿔나가고 있는 오늘의 타겟주입니다. 이 종목의 정체 그리고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반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도 본격적으로 수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둘러볼 첫 번째 구역은요, 바로 2026년 유망주입니다. 오늘 시장 쭉 둘러보니까요, 반도체 종목들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에선 셀트리온 특히나 강해 보이거든요. 혹시나 두 분 대표님께서는 2026년에 투자를 해본다면 어떤 섹터에 1번으로 좀 진입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실까요? 아, 전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예의 바른 방송이 돼야겠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작년에 돈 많이 버셨고 올해는 더 많이 버실 수 있도록 저희 딜사이트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올해 종목은 일단 뭐 반도체는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머지 섹터들도 뭐 우주항공, 로봇 다 강하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 원래 저 별로 관심이 없다가 훅 들어오는 쪽들이 네.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소프트웨어요? 네, 어차피 지금 이제 AI가 대세라고 하게 되면 이 대세인 AI 쪽에서 결국에는 수익을 이끌어내는 쪽은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보기 좋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서 종목을 찾는 관점 쪽에서 일단 별로 얘기도 없고 관심도 없는 카카오. 오, 네.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신 건가요, 카카오?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올해는 이제 CS2016에서도 이제 바로 얘기 나올 것들은 이제 뭐 네. 다 섹터 쪽으로는 알겠지만 큰 그림상은 이제 AI가 이제 돈 버는 거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답을 주는 종목, 특히 미국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들은 슬슬 좀 관심 없을 때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쪽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꽤나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의 타이밍으로 노려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종목에 대한 스포를 살짝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2026년 첫 번째로 눈여겨볼 섹터 어디라고 생각하실까요? 결국 오늘 강한 쪽이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뭐 삼성전자가 오늘 5% 오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하이닉스도 3%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쪽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이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니까 오르는 건데 그동안 데이터 센터 쪽으로 주목을 했다라면 이 데이터 센터 말고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본다면 저는 로봇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도 오늘도 강하긴 한데 올해도 로봇주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 있는 로봇 섹터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각각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요, 각각 카카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오늘 카카오 시장에서 한 3% 가고 있는데요, 지금? 네, 가주세요. 예, 일단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시원하게 가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텐데 네. 단추 이제 한 끝에 요만큼 끼운 것 같아서 좀 잘 더 끼워 갔기를 바라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제 카카오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작년 같은 경우도 고생 많이 했었고 또 네. 김범수 의장의 여러 가지 또 뉴스도 많았었고 그런 쪽이긴 하겠지만 결국에 보게 되면은 기업은 또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또 이어가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거기 포인트를 맞췄을 때 올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래도 돈 벌고 그리고 또 거기서 성과를 낼 게 무엇이냐. 물론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를 많이 비교를 하겠죠. 네. 네이버는 일단 지금 자체적인 LLM을 통해서 자체적인 AI를 선보이겠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일단 지금 GPU 갖고 하다가 열심히 돌린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네.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다려줘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그런 관점으로 보기는 조금 좀 하여튼 좀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로 딱
오픈 AI랑 손을 잡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또 이제 올해 중에 뭐 지분 교환 같은 거나 그러면 이제 큰 뉴스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약간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일단 카카오를 실험적으로 해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낼 거를 쭉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를 이렇게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럼 다음 어떤 기업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 쪽에 끝단에 있는 카카오의 가장 큰 강점은 오픈 AI가 왜 카카오랑 손잡았느냐? 거의 뭐 다 쓰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또 그렇죠. IT에 그래도 좀 많이 열려 있는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걸로 연결시켜서 수업 AI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AI 에이전트라든가 또 이제 간단하게는 이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쪽에서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AI가 B2C 그래가지고 AI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카카오라는 걸 보는데 이게 AI가 활동하면서 일을 잘하고 AI 입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 쪽에서는 또 수익이 나고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걸 한번 더 체크를 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카카오의 또 한 축으로 차지하고 있는 컨텐츠 쪽이죠. 네. 요즘 보니까 엔터나 컨텐츠 이런 종목들도 슬슬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쪽도 카카오 엔터나 카카오 또 이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 웹툰 이런 쪽들도 지금쯤이면 이제 서서히 또 변화가 나올 때가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인데요. 그래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이 그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80% 증가했고 올해도 한 1,80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한 20% 이상은 올해도 또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간다 그러면 증익도 되고 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역시나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오랜 횡보 뒤에 일단은 반등이 들어오는데 거래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대에서 살짝 주춤했다가 또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 레벨업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아마 주봉상의 다음 저항대가 한 85,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월봉상이죠. 그 정도까지 한번 보고 조금 올해를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5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AI 쪽으로도 기대를 걸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간 좀처럼 움직임이 잘 없었던 엔터 쪽으로도 한번 집중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재료가 있는 기업입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죠.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로봇 섹터 안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택해 주셨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동안 로봇주의 대장으로 꼽으라면 가장 먼저 이름이 떠올랐는데 최근에는 그 명성을 약간은 놓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뭐 로보티지 때문인가요? 너무 잘 갔죠. 원익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원익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실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로보티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LG전자의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지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체가 있죠. 네. 뭐 협동 로봇,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로봇 하면 로봇팔이 커피 타주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뭐 이런 기업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의료용 로봇도 공개를 좀 해줬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공개한 게 사족 보행 로봇, 뭐 동물 같은 로봇인데 약간 보안 뭐 이런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조선소 관련해서 용접 관련된 뭐 협동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약을 좀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우리가 필요한 로봇은 레인보우가 다 만들 수 있다. 그런 라인업이 다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든든한 도대체 이름을 언제 바꿀지 모르겠는데 무지개 빛깔 레인보우도 좋지만 네. 파란 빛깔의 삼성 로보틱스도 정말 좋아 보이죠.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계열사로 편입이 됐고 삼성그룹에서 웬만하면은 그룹에서 로봇을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좀 해봐라라는 지침이 내려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당히 좀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지난 9월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첫 시작이지만 이 50만 원 돌파를 상당히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50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로봇주들 이렇게 로봇주라든지 성장주들 보면은 실체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니,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는데 뭐 조 단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만약에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 달성 가능하다라면 그러면 상당히 좀 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올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작년에 첫날 첫 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오, 네. 뭐 오늘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죠.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단기적으로 6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43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손절가 좀 짧게 놓고 한번 단기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라인업 정말 다양하게 꾸려져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60만 원 설정드리고요. 손절가는 43만 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구역이었고요. 두 번째 구역으로 바로 이어가시죠. 저희가 둘러볼 다음 구역은요. 한중 정상회담 수혜주입니다. 그 안에서 두 분의 선택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두 분께선 서부 T&D 그리고 하이브 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서부 T&D를 몇 차례 언급 주셨던 게 떠오릅니다. 한중 수혜주라고 하면은 일본으로 또 꼽으시는 것 같아요. 일본이요? 일본이요. 예. 제 발음이 부정확했나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가뜩이나 일본이 중국이 그렇게 썩 탐탁치 않았는데 네.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게 투자 아이디어죠. 일본을 약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잡느냐. 한국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면서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내용들도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라인을 짠 게 저희 김구 선생님 묘 이쪽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 결론은 일본을 좀 배척하자라는 쪽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중국 입장으로는 약간 일본에 대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또 배척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쪽으로 계속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는 호텔 쪽으로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프트엔디는 뭐 여전히 추세 흐름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실적이 작년에 최고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쪽에서 그만큼 호텔 열심히 많이 객실이 판매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가가 높고 거기다가 계속 예약률이 뭐 90%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또 가장 큰 호황을 이루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랑도 연관이 있는 회사죠. 네, 하이브와 몇 걸음 안 가면 딱 있다 보니까 또 근처에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면 좋겠네요. 네, 그런 쪽에서 네. 네, 그런 변화가 나올 텐데 이 회사 또 조만간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또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지난 월말에, 그러니까 연말에 공시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자산 재평가를 시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약 한 2조 7천억 정도 갖고 있는 보유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처음에 장부가에 들어갔었을 때보다 재평가를 실시했을 때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앞서 부동산 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죠. 네. 네. 부동산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재평가에서 지금이 뭐 몇 배가 올랐다라는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PBR은 뚝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보유 자산 대비해서 여전히 괴리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훌쩍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자산 대비 저평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당장은 근데 지금이 여행이 비수기죠, 현재가. 네. 이렇게 추운데 무슨 여행입니까? 오늘 서울 뭐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인가 그렇대요. 아닙니다. 24도입니다. 영하 24도입니다. 네. 24도요? 나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이 안 알겠습니다. 움직이, 손이. 예. 네. 발음도 안 되네요. 예,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약간 좀 날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런 쪽에서 약간 그를 대기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 때 넘어가서 한 새롭게 그러니까 약간 지금 기준으로 PBR 한 배는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그 가격대가 약간 17,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관계 개선이 돼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된다면 역시나 호텔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서부 T&D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보시죠.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서부 T&D에서 몇 걸음 가면은 떨어져 있는 하이브 택해 주셨는데요. 방탄이 3월에 컴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더 빨리 컴백할 수 있었는데.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이제 한중 관계 개선은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일 떠나시는 거잖아요. 중국으로. 지금 첫 번째 올해 국빈 그 만남을 지금 중국하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 중국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전 정권에서 상당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었고, 그 전 정권에서는 잘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코로나 때문에 왕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정권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초반부터 상당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한일령은 더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이 한번 꿍 하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사드 배치 때 느꼈잖아요. 롯데그룹이 휘청거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거의 어떤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1월 달에 드림 콘서트 아시나요, 뭔지? 그 아이돌들 출동해가지고 그쵸. 콘서트 하잖아요. 네, 뭐 저희 때는 상당히 유명했는데. 네, 저희 때도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만에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뭐 네. 코로나든 뭐든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을 못 하다가. 근데 이번에 국빈 방문까지 하는데 갑자기 드림 콘서트 취소하진 않겠죠. 그렇죠. 분위기가 네. 좋아지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콘서트 하려다가 그 에이펙 직전에 약간 보류되는 이슈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드림 콘서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공연이 이제 포문이 열린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그동안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그런 공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네. 맨날 몰래 다운로드 받아서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새로운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BTS 완전체가 이제 곧 활동을 시작할 것이고, 뉴진스 뭐 주말에 약간 또 그 연휴 기간 논란은 좀 있었지만 네. 거의 80% 완전체. 그렇죠. 네. 80%. 네, 활동을 이제 곧 하겠죠. 그럼요. 언제 제가 보기엔 늦어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뉴진스는 생각도 못했었던 그 활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 아티스트의 활동은 하이브의 주가를 또 춤추게 해주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하면서 지난 11월 달 고점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돌파한다고 봐야겠죠. 돌파하면 이 회사가 이제 상장했을 때 2021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때 4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충분히 저는 4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일단 단기 목표가 40만 원. 그리고 32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시 분할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활동까지도 기대를 걸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구역입니다. 저희가 둘러볼 세 번째 구역은 바로 바이오고요. 바이오 안에서 두 분의 선택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각각 IT캠 그리고 셀트리온 택해 주셨네요. 우선 IT캠 선택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지금 밀려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실방 매물이 오늘 바이오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분위기가. 왜 그러냐고 봤더니 말은 많고 그런데 다른 거 사느라고.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수급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죠.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근데 알겠습니다. 아침에는 버티다가 보니까 이거 뭐야? 그냥 우주항공 사야지. 그리고 항공주로 쭉 달려가고 네. 잠깐만 로봇도 괜찮은데 쭉 달려가고 마지막에 방점을 찍은 게 그쪽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맞습니다. 이쪽들이 또 강하다 보니까 글로 가야지. 그러면 뭘 팔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바이오 그냥 작년에 좀 올라왔는데 일단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급이 위축되는데 또 그쪽들 올랐다가 바이오 또 가기 시작하면 이거 좀 올랐네 팔고 또 일로 쭉 가고 네. 그게 코스닥이고 K 증시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다. 아래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좀 위축되고 약간 좀 눌림목 들어온 쪽들은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IT캠은 OLED 소재가 있고 바이오가 있는 바이오 원료 쪽들이 있는데 이 회사를 잘 보셔야 될 게 일라이릴리 협력사인 SK팜테코, SK의 손자 회사죠. 이쪽과 최대 고객사의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일라이릴리가 SK팜테코로 원료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납품한 회사가 IT캠으로 되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네. 추가적으로 2027년까지 완공 목표로 공장을 더 키웁니다. 그러면 형님이 물량 많을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딱 준비하는 과정들이죠.
그러면 실적은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주가가 또 바이오 빠진다고 그래서 수급 빠지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는데 오늘 주가 하락은 잘 보시게 되면 거래도 없어요. 거래도 없이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그냥 안 사고 던지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거는 봐도 되겠다라는 관점들인데 약간 조금 더 흔들려서 한 32,000원대 밑으로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이런 단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네. 쪽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매수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다시 한번 지난번 고점대인 47,000원대까지는 목표가로 보면서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IT캠도 약간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7,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1,0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셀트리온 주셨습니다. 바이오 섹터 앞에서 약세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굳건하게 버티는 게 이 셀트리온이죠. 네, 오늘 뭐 거의 유일하게 셀트리온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미국 공장이 이제 완전 인수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게 공장 인수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계약을 했던 기업들이 갑자기 셀트리온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상당히 공장 인수하고 거기다가 이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 놨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공장을 인수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국 시장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세 전쟁에서. 그래서 저는 올해도 관세 전쟁은 계속해서 리스크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벗어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사실은 그동안 셀트리온 항상 실적이 좋았어요. 네.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움직임이 좀 약했죠. 근데 이번에는 새해 첫날부터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올해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지금 주가에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을 한 2년 가까이 양치기 소년으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네. 말이냐면 제가 항상 말하는 그 주로 언급한 얘기 중에 하나가 고점을 뚫어야지 제맛이다.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기업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보자라고 말하면서 항상 셀트리온 한 20만 원 언저리 오면은 이번에 뚫을 겁니다. 제가 주봉 차트 보여드리는데 그 말을 진짜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맨날 고꾸라져가지고 참 창피했는데. 네, 본의 아니게 네.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버렸던. 근데 또 말하겠습니다. 또 뭐 굽히더라도 부러지더라도 네. 고점은 뚫어야지 제맛이다. 그러면 20만 원 돌파. 오늘 확실히 20만 원 돌파를 확인하고 있는 거 보면은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에이 또 밀리겠지라고 하면은 영원히 주식해서 돈 못 벌어요. 주식이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번 고점을 뚫어버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셨잖아요. 아우,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셀트리온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러면 저는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반기 혹은 1분기 안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18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조정 받아도 분할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 뚫어내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이번에는 시원한 돌파 기대하면서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설정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구역은 모두 둘러봤고요. 앞서 유창희 대표님께 살짝 말씀을 해주셨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2026년 우리 시장 전망할 때 이 종목들 빼놓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정말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뭐 100만 원까지도 나왔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100만 닉스 그리고 17만 전자, 20만 전자 갈까요? 예, 가격을 맞추라고요? 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가격은 그냥 잘 사갖고 추세만 잘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가격이지 그거를 네. 얼마까지 갈 거야 얼마까지 보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비중 줄였다가 조금 좀 숙일 때 또 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막 차오르면서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장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삼성전자 13만 원대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가격들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약 한 70만 원대 부분 넘어가게 되면 정확하게는 68만 원대 되겠네요.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또 가격이 부담되는 모습들인데 근데 또 이렇게 팍 쓰게 되면 저희가 또 올라갈 때 막 따라잡는데 그러지 네. 마시고 오히려 그냥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이 쭉 노리시다가 오히려 지금은 소부장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도 좋지만 소부장 쪽으로도 눈 돌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유창희 대표님이시죠?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건 새로운 거를 용어를 만들기 좋아하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현재 기준 시가총액 750조가 조금 안 돼요. 네, 1000조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하면 맨날 천조국. 천조국 얘기하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 1000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나올 거라서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한 40% 가까이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000조가 될 삼성전자,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 드린 말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